예, 어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3명 추가되면서 총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6번과 27번 부부 환자는 광둥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내 다른 지역도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중국에서는 사망자 수가 사스 당시의 사망자 수를 추월해서 900명을 넘겼습니다. 연장된 춘제 연휴가 끝나면서 확산세가 더 빨라질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중국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 예. 일단 국내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니까 오전 9시까지는 밤사이 확진 환자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3명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네. 총 27명입니다. 특히 25번 환자, 연세가 73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7명 중에 확진 판정 받은 27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은 일단 안정적이다, 상태는 이런 이야기인데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 고령이면은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또 일단 병증이 시작이 되면 좀 더 빨리 병증이 진행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확진이 되고 조기에 이제 치료에 돌입했기 때문에 73세라고 해도 충분히 안정적일 것 같고 큰 아마 문제 없이 잘 치료돼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괜찮은 그렇습니다. 예, 일부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초기 발견해서 관리만 잘하게 되면 충분히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되어서 퇴원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이 환자도 큰 문제 없이 잘 치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25번 확진 환자가 가족 내 감염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7번 환자인 며느리로부터 옮겼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면 사실 25번 환자가 먼저 확진을 받았고 27번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뒤에 확진이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며느리는 좀 더 젊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면역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바이러스와 다소 충분히 발현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적은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되었고 또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좀 더 빨리 정식하고 해서 정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라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잔기침이 있었다라고 하고 본인이 이 광둥성에 체류하다가 들어온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의 이런 증상이 발현이 된다면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사례 정의가 확대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원래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분에서 확대가 되면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분들이 입국해서 검사를 요청했을 때는 그 사례 정의가 확대되기 한 이틀 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요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검사를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가셨을 때 아마 검사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 정의가 확대된 걸로 했으면 보다 빨리 검사를 받았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사례 정의가 확대되면서 조치가 충분해졌으니까 아마 지금은 이런 사례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 7일부터 좀 확대가 됐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 부부는 후베이성이 아닌 광둥성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에서 회의가 열렸죠. 확대 수습대책본 회의가 열렸는데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현행대로 유지하는 거로 최종 발표가 또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하나는 우리가 충분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거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확대를 할 경우에는 시장이나 세계에 상당히 나쁜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확대한다든지 주변 상황을 봐가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맞지 선제적이라고 해서 너무 신호를 강력하게 줄 경우에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총리께서 지금 상황이
우리의 의료 수준이나 또 방역 관리 시스템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천명했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제 중국의 춘절이 끝나고 대규모 이동에 의해서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또 동남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시면서 아마 좀 더 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의학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춘제 연휴 끝나고 이제 대규모 이동이 또 한 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개강을 하게 되면 중국 유학생들도 많이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이제 충분히 있는데요. 이제 우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한에는 굉장히 이제 환자도 많고 바이러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는 이제 완전히 풀 상태예요, 바이러스가. 그러는데 추가로 사람들이 더 들어와 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숙주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새로운 뭔가 또 우리가 일을 해볼 수 있는 숙주가 더 들어왔네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중국에는 이미 지역 사회 감염이 상당히 어느 성이든지 할 것 없이 상당히 만연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동 인구에 의해서 숙주 변이도 있고 또 감염이 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동이 어느 정도 풀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다소 후베이성을 제외한 곳에서는 관리가 조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또 이런 이동 조치 제한이 약간 일부 해제되면서 갑자기 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또 이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이제 유학생들에 의해서 또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점을 두고 아마 우리 당국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진원주인 우한뿐만 아니라 지금 후베이성 15개의 도시, 성과 뭐 이렇게 해서 봉쇄 조치가 지금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 나온 거 보면 벌써 50단위에서 90단위까지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91명, 그렇습니다. 후베이성만 예. 91명이거든요. 중국 상황, 근데 지금 안에서도 지금 병실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격리병동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병을 안에서 낳고 있다. 중국의 어떤 대응 조처가 좀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대응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의 환자가 넘어가니까 뭐 개인으로 격리해가지고 우리처럼 환자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전염 위험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격리를 하지 못하고 마치 체육관 같은 곳에 그렇죠. 이제 야전 침대 형태로 해서 예. 이제 환자를 그냥 집단 수용하는 이런 예.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수용하게 되면 거기에 환자들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속 기침하고 하면서 그 체육관 내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고 감염된 의료진이 또 새로운 환자를 보면서 또 감염을 시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의료진 감염도 상당하다고 지금 이제 예.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컨트롤이 안 되고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한 지역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다른 지역은 이제 적어도 우한화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의 그런 이제 역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WHO의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WHO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전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이제 세계적인 이런 비상 사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팀을 꾸려서 발원지에 파견하고 또 발원지에 그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전 세계에 이제 보내주고 대응하고 예. 또 국제적인 여러 조직을 통해서 중국을 돕고 하는 이런 이제 액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WHO가 그런 점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WHO에 대한 그런 정서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래서 아마 WHO가 지금 이와 같이 대응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왜 이렇게 미흡하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WHO가 지나치게 이제 중국 정부와 가까워지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한 1년여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런 무역 분쟁 또 이제 브렉시트 등과 관련해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상당히 나쁘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전 세계 이제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WHO가 지나치게 이제 개입했을 경우에 전 세계에 미치는 뭐 경제 효과 이런 것들도 아마 감안해서 이런 예. 좀 잘못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중에 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조치 있으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중국이 북 제한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2일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 앱이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어떤 방식이고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이제 중국 전역에서 입국하시는 분은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크로스 감염에 대한 위험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공항에서 내리다 보면은 문진을 하게 될 경우 이제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고 수속이 꽤 많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예. 이런 앱이 보급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수속이 빨라질 수 있고 또 수속을 하는 과정 중에 혹시 감염된 사람과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겠네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속히 그런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비행기가 되었든 아니면 내려서 됐든 이런 앱이 보급이 되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빨리 스스로 묻고 응답하고 또 그 앱이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국 보건당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보건당국이 그것을 빨리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계 그죠? 집계하는 데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좀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앱은 뭐 우리 IT 기술과 접목되어서 상당히 뭐 시범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상당히 뭐 잘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제3국 방문력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늦은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게 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이제 개인들에게는 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개인들은 스스로가 아니까 예. 별로 효과가 없는데 병원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대규모 지역 사회 감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병원을 통해서 대량의 그런 감염 확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은 병원 내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 병원으로 왔을 때 예. 이 사람이 어디를 여행했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병원에서는 상당히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지역을 갔다 왔으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병원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선제 조치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사실 악용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문력이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증상이 아니어서 다른 증상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병원에서 좀 거부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히 나서야 되는데요. 이제 만일에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동남아 지역을 갔다 왔는데 의심 증상이 있는데 병원을 갔더니만은 내 이력을 보고 병원에서 진료를 소위 거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 내가 명확한 감염자일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 받고 그 병원을 또 다른 병원을 떠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확진자가 병원을 들어오게 되면은 병원이 폐쇄 조치되고 방역 소독해야 되고 예. 병원의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 적거나 영세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이거를 뭐 병원 보고 그러면 전적으로 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이해는 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국가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중에 보상하고 하는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확실한 그런 입장 표명을 해줘야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현장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매뉴얼이 있을 테니까 일방적인 환자 구분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교수님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계속해서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는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 중국 상해 쪽에서 보건당국이 이게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중국 중앙정부는 또 그게 아니다. 또 일본이나 WHO도 아직까지는 공기 중 감염이랄지 에어로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말 아닌 에어로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만약 이게 된다면 정말 크게 더 확산됐을 거다. 만약 이게 맞다면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에어로졸이 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로졸을 확실히 아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뭐냐 이거 에어로졸이 뭐냐면은 새벽에 굉장히 기온이 낮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안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개는 수증기의 아주 작은 물방울인데 너무 작아서 떨어지지가 않고 공중에 떠서 다니는 것이거든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 그렇죠. 공중에 떠서 다니는 아주 작은 수증기 입자. 이게 이제 그 에어로졸이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 환자가 재채기를 했어요. 재채기를 하면 입자의 크기가 쭉 나눠집니다. 큰 입자에서부터 작은 입자로 쫙 나누어지는데 제일 작은 입자가 에어로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러면 제일 작은 입자가 이제 가라앉지가 않으니까 여러 곳에 떠다니면서 뭐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에 쭉 확산이 되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에어로졸이 이해가 되면 이 에어로졸을 통해서 감염이 되려고 하면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갖춰야 되는 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선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입자 안에 충분히 감염을 시킬 정도의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입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실내든 실외든 빨리 말라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말라버리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로 떠다니면서 마르지 않는 상태로 떠다니고 그 안에 대량의 바이러스를 가지면서 감염을 시키려고 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중국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중증의 질환자가 체육관 같은데 많이 있어가지고 막 각자가 기침을 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고 밀입자가 있고 혹여 이런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조건이 생기면 감염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너무 감염 확산이 빠르고 실제로 환자들이 전혀 뭐 관리가 안 된 상태로 그런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는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조건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그 체육관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혹시 그런 식으로는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환자가 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로졸로 감염이 된다. 이런 거는 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중국에서조차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잠복기 감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뭐 무증상 감염은 일어날 수 있다. 혹은 뭐 하지만 잠복기 감염은 없다. 뭐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환자가 어떤 증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기점이 정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일부의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감염자예요. 그런데 저는 오후 2시에 열이 나고 뭐 이러면서 명확한 증상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한 2시간, 3시간 전에는 내 몸에 바이러스가 없느냐? 있거든요. 있어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감염이 되어 있으니까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명확히 증상을 드러내는 그 시점으로부터 2시간, 3시간 전이나 하루 전에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게 잠복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증상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격리 조치만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관리 가능한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감염 확산 우려도 크게 없으니까 뭐 이런 조치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